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193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언제 이게 현대까지 다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이제 근대를 마무리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거의 끝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까지 하고 다음 뭐 마지막 영상에서 그동안 빠진 거,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기타 뭐 빠진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 올리면 근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도 있네. 기출문제까지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네. 어, 제가 저저번 영상 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약간 쫓기는 듯한 좀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느긋하게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말이 또 빨라집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필 받아갖고 막 빨라져요. 아무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도 일단은 큰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어나가 봐야 돼요. 시작은 뭘로 하냐면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시작을 하면 된다. 시작을 하면 돼요. 대공황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대공황의 여파가 이제 몰아칩니다. 다들 힘들어했어요. 세계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던 나라들 중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해결을 보려고 했죠. 일단 뭐 우리가 볼 건 일본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 대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만주사변. 만주사변이 뭐냐면 저기 중국 선양 쪽인데 그쪽에 있는 철도를 폭발을 시킵니다. 철도를 폭파시키고 이거 중국군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개시를 해요. 그렇게 만주사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합니다. 일본군이. 그리고 나서 1932년에 정말 이 광활한 만주 땅에 우리나라 그 이쪽부터 해가지고 쭉 엄청나게 큰 그 만주 땅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만주국. 그리고 애매하니까 이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였던 청나라 황제였죠. 푸이를 황제로 내세웁니다. 푸이라고 했어요. 푸이. 예, 불쌍한 황제예요. 정말 불쌍한 황제입니다. 푸이. 영화 그 마지막 황제를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진짜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명작이에요. 예, 역사를 쭉 보면은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일본 놈들이 하여튼 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마루타 부대 우리 그 730인가?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마루타 그 부대 있잖아요. 생체 실험하고 또 중국에다가 아편 막 집어넣고 하여튼 몹쓸 짓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군이 들이닥치고 점령을 하고 또 만주국이라는 나라까지 세워버립니다. 이게 1932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만주의 독립군들 막 배웠잖아. 독립부장투쟁 배웠잖아요. 1920년대.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열받죠. 일본군이 이제 막 그냥 막 다 왔습니다. 점령해버리고 만주국 나라까지 세웠어요.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 지청천, 양세봉 이런 사람들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너무나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일본 관동군. 나라까지 세웠어. 후달려. 조금 후달려요. 그런데 중국도 화가 났죠. 우리 만주 땅에 지금 나라를 세워. 침략한 것도 열받는데 자기 땅에 나라를 세웠어. 열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도 좀 후달려. 일본이 너무 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1932년부터 1933년에 걸쳐서 조선의 독립군들과 중국군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르고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었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의 키워드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2점, 3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화면이에요. 이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던 이 한국 독립군 사령관 지청천이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지역에서 전투를 이끌었다. 두 번째는 뭐야? 조선혁명군 남만주에서 양세봉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키워드 그냥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치면은 뭐 여러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키세요. 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은 전부 다 이게 백두산 위쪽, 그 북만주 쪽에 퍼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거 외울 때, 둘 중에 하나만 외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는 이 한국 독립군 사령관 지청천이 북만주에서 일본 놈들한테 뭐 이렇게 외쳤다. 이런 호로 쌍사자 같은 놈들 이렇게. 이런 호로 쌍사자 이렇게.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어. 호로. 그리고 쌍성보의 쌍, 사도하자 사, 대전자령 자. 사도하자에도 자가 들어가고 대전자령에도 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호로 쌍사자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이 동경성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네, 하여튼 단독으로는 안 나오는데 굳이 동명성까지 뭐 외우고 싶다면 이런 호로 쌍사자 똥까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외우시면 돼요. 뭐 외우는 건 뭐 답이 없잖아요. 지청천이 인물 문제로 나와도 비슷하게 나와요. 한국 독립군 사령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그리고 선택지에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싸웠다.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쌍성보에서 중국군과 연합하여 싸웠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에서 승리하였다. 양세봉도 마찬가지죠. 남만주에서 중국 연합군과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는 뭐 영릉과 흥경성 이런 전투에서 전투를 이끌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한국 독립군 지청천 이런 호로 쌍사자똥 이렇게 외우면 잘 풀립니다. 하나만 외워놔도 두 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한국 독립군 아니면 조선혁명군이니까. 지금 이 화면 속에 전투들 있죠. 방금 말씀드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또 영릉가성, 흥경성 이거 다 1932년, 1933년, 1930년대 초입니다. 만주사변에 만주국이 세워졌고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졌다. 1930년대 초.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만주국 하면 떠오르는 그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있죠. 만주국이 세워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못 들어갑니다. 나이 제한에 걸려요. 나이 제한 20살인가? 뭐 그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요. 조건이 안 돼서. 그래서 박정희가 혈서까지 써가면서 입학 청원을 합니다. 이게 뭐 진보 세력들이 뭐 꾸며낸 얘기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당시 그 만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아직도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팩트예요. 진충 보국 멸사 봉공 이렇게 혈서 딱 쓰고 편지도 쓰고 제가 만주군관학교 일반적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멸사 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견마에 충성을 다하겠다. 개와 말에 충성을 다하겠다. 개나 말같이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국 국군으로 열심히 하겠다. 결국에 만주국 장교가 되죠.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중간에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 육사도 졸업하고 다시 만주국으로 다시 와요.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제가 앞서 지금 이야기한 지청천 있죠. 지청천도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같은 일본 육사 출신인데 한 사람은 독립군 선봉에서 만주 일본 연합군과 싸웠고 한 사람은 만주국 장교가 되려고 손가락에 피를 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하고 이때쯤에서 이제 잠깐 임시정부 쪽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직 임시정부 안 했지만 비슷한 시기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한 게 한중연합작전이 1932년, 1933년, 1930년대 초였죠. 이 1930년대의 임시정부는 아주 많이 정말 진짜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게 내부 갈등으로 조직도 거의 이제 막 와야 되고 막 돈도 없고 일제 감시 억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어.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더 힘들어졌어 활동이. 정말 아주 이런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동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서 그 대사를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윤동주 시인 그 친구로 나오는 송몽규라고 하는 그 실제 독립운동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 대사 중에서 야 지금 임시정부가 많이 힘들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임시정부가 많이 힘들다라는. 그때가 시대가 딱 1930년대 중반, 193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 1930년대가 정말 임시정부 힘든 시기였어요. 3차 개헌 후에 막 돈이 없어서 떠돌던 시기. 그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31년에 뭘 만들죠?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 한인 애국단 단원 2명이 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이 두 사람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당연히 이봉창, 윤봉길이 사료로 나오면 선택지는 무조건 한인 애국단이 나옵니다. 김구의 한인 애국단이 선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193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만주 쪽에서는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한인 애국단 이봉창과 윤봉길이 1932년에 일본과 상하이에서 이런 의거를 일으키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사료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이봉창 이분은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1901년.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됐으니까 9살, 10살.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제 식민 치하에서 산 사람이에요. 거의 일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일본어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일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일본에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막 온갖 잡일을 하면서 정말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봉창도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 출신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센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인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선인으로서 받는 그런 차별 그런 거를 좀 이제 가슴 깊이 느낀 후에 결심을 하게 되죠. 독립운동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나이 거의 30이 넘어서요. 일본에서 온갖 잡일을 하다가 그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로 건너가가지고 임시정부 요원들과 이제 접촉을 합니다.
근데 가는데 일본 옷 입고 막 게다짝 신고 일본 이름이 기노시타 쇼조라고 했습니다. 기노시타 쇼조. 그래서 완전히 그 일본 그 건달 같은 이런 조선인이 와가지고 접촉을 하니까 처음에는 임시정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을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여러 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 찐이구나.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의거가 이봉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거 전에 이봉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제 나이가 올해 31입니다. 앞으로 31살을 더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전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영원한 쾌락을 위해 이곳 상하이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성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31살의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임시정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일본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그 관병식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던 그 일왕 히로히토가 탄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런데 빗나가요. 아쉽게 빗나갑니다. 다른 마차가 뒤집어졌고 말 2마리가 자빠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일왕이 타고 있던 마차는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근데 이봉창이 원한 대로 이 사건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이 당시 이제 중국이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그 중국 언론에서 이봉창 의거가 완전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하게도 적중하지 못하였다라고 신문에 나와요. 중국 인구가 수억 명인데 중국인 이런 인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조그만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때 중국 언론이 불행하게도 적중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이 말을 썼어요. 신문에다가. 그걸 이제 일본이 보고 열받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일본군이 그 상하이에 있는 신문사들을 습격해갖고 다 부십니다.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하이 침공을 하고 중국과 싸웁니다. 한 달 좀 넘게 싸웠나? 그 정도 싸웁니다. 결국 뭐 안 되죠. 일본군한테 안 됩니다. 결국 상하이가 이제 일본군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기쁘죠.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다고 승전 기념잔치를 벌입니다. 어디서 벌여?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승전 기념잔치를 합니다. 홍커우 공원. 많이 들어봤죠? 감 오시죠? 같은 해였습니다. 이봉창이 의거를 했던 같은 해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승전 기념잔치가 있던 날 윤봉길이 그 기념식장 그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죽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이 죽어요. 그 상하이 그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죽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그 일본 거류민 단장이 죽습니다. 또 중국 그 주재하는 일본 공사, 일본 3함대 사령관, 구사단 사단장 여러 인사들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는 엄청난 쾌거였어요. 진짜 이 한 사람이 해낸 그런 일본의 그 준 피해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거 전에 그 윤봉길이 김구하고 나눈 그 대화도 유명하죠. 저는 이거 듣고 진짜 처음 들었을 때는 살짝 그 지렸었는데 김구가 그 2원짜리 안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봉길이 자기는 6원짜리 그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시계를 이제 서로 바꾸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 1시간밖에 시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계가 필요 없으니까 좋은 시계로 바꾸시죠. 뭐 이렇게 한 거죠. 아무튼 이 윤봉길 소식을 듣고 중국이 또 난리가 납니다. 중국계 막 그냥 몇 개 사다 수십만 명이 와도 그 못할 일을 한국인 독립투사 한 명이 해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장제스가 중국 그 군관학교 돌아다니면서 윤봉길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강연을 해요. 그래서 장제스가 한국의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감동을 먹고 호의적으로 바뀐 게 바로 이 김구 임시정부 김구의 한인 애국단의 활약이었다. 그 1930년대 초였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카이로 회담에서 해방되고 나서 카이로 회담 해방 언제더라? 아무튼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그 한국의 독립을 언급을 합니다. 한인 애국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장제스가 감동을 안 먹었다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인 애국단 두 분의 활동은 두 분의 의거는 정말 우리 한국 근대사에 또 현대사까지 이어가죠.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무튼 한인 애국단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역부족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1935년쯤 이제 되니까 만주 쪽에서는 더 이상 그 일본군한테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관동군들이 너무 셉니다. 그 만주국과 일본군 연합군.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군이 거의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미국에 얼마나 잘 맞서 싸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주에서는 더 이상 힘들어.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 만주의 그런 독립군 상당 부분이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국 밑에 있는 중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중국 관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30년대 공부할 때 1930년대 초반과 중후반으로 나눠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초반은 지금 뭐 있었어? 만주사변에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중국 관내로 자리를 옮겨 투쟁하였다. 이런 흐름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인데도 막 만주 쪽에서 싸우고 있어? 그런 애들 나오죠. 걔네들은 동북 항일연군 뭐 이런 거 얘네들이에요. 사회주의 세력들.
나중에 북한으로 간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서 게릴라 작전을 계속 펼치면서 싸우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가끔씩 뭐 동북 항일연군 뭐 이런 거 선택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정답 선택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에 막 그 김일성이 거기서 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김일성도 껴있고 막 아무튼 그래서 잘 안 다뤄요. 다루지도 않고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가끔씩 선택지에 나오긴 하지만 제끼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린 그래서 만주국이 만들어지고 한중 연합작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 본토 상하이를 침공하고 점령해버리고 또 그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이 빵빵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일본 그 관동군들 그 만주국 군인들이 압박이 거세져.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자, 일제 이런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그게 다릅니다. 그게 다르요. 그래서 1935년에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민족혁명당. 좌익, 우익, 사회주의, 민족주의.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일제가 너무나 강력해졌다. 우리 진짜 다 합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 뭐 의열단, 뭐 조선혁명당, 뭐 한국 뭐 광복동지회 막 하여튼 막 여러 이런 단체 인사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민족혁명당이에요. 우리 그 한동안 풀다 보면은 이 1930년대 독립군 부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우리 그 1920년대 배운 거 하나 있죠? 대한독립군단 했었죠. 일단 걔네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1930년대로 들어서면 아까 초반에 했던 그 한중연합작전 했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두 개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알면 돼요. 그러면은 총 5개 부대. 그러니까 우리 1930년대 후반에 조선의용대와 임시정부의 마지막 군대 있죠? 한국광복군.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정말 이런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정리를 완전히 해드리자면 이 5개의 독립군 부대만 알고 있으면 한등급 시험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5개만 알면 되는데 뭘 헷갈려 하냐고. 헷갈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대 5개. 우리 지금 무슨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부대 수십 개 외우면서 무슨 이거 5개를 뭐 사단위는 줄줄줄 외우는 거 줄줄 깨면서 뭐 5개 부대를 못 외워가지고 무슨 힘들다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쉽잖아요. 1920년대는 대한 독립군단 하나 있고 1930년대 초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 2개 있고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에 조선의용대 그리고 임시정부 마지막 군대 한국광복군 5개만 외우면 돼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제가 비춰보면 이 5개를 알고 있으면 정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군단,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 5개만 확실히 알면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 3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한국광복군 문제는 따로 나올 수도 있거든. 2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꼭 외워라 이겁니다. 아셨죠? 앞에 3개는 이제 우리 했어요. 이제 뭐 할 차례? 조선의용대 할 차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또 23분 지났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으쌰으쌰 뭐 잘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청천, 조소왕, 김원봉 아까 의열단도 합쳤댔잖아. 전부 다 민족혁명당에 처음에는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다 보니까 민족혁명당이 살짝 이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주류가 사회주의 쪽이 돼요. 김원봉이 좌익이잖아요. 사회주의. 의열단 계통으로 주류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익 인사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민족혁명당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사회주의 의열단 계통만 남았어. 누구? 김원봉. 그래서 민족혁명당에서 이름도 바꿔요.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또 막 북한 방송 틀는 거죠? 사회주의 있으면 나잖아. 김원봉. 이름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중일전쟁. 중국 본토가 이제 위협을 받고 쳐들어와요. 중국 본토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중국의 사회주의 정당하고 손을 잡습니다. 같이 일본 놈을 때려 눕히자. 되게 뭐냐?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그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우한, 우리 우한 요새 많이 들어봤죠? 우한 그 코로나 발원지라고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 그 우한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뭐가 좀 막 어렵죠? 헷갈리죠? 김원봉이 사회주의 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했는데 왜 또 국민당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의용대가 창설되나요? 응? 중국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1937년 중일전쟁 직후에 중국에서 국공합작 들어봤죠? 서로 힘을 합쳤어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작했어. 근데 하여튼 우리한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이 어떻게 나와? 아니,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지. 조선의용대 사료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얘기한 게 나오면. 근데 지금 얘기한 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것만 외우시라고. 자, 사료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조선의용대 문제입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김원봉이 창설했다. 이건 뭐 김원봉 할 때도 배웠으니까.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3가지 나오면 조선의용대 맞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김원봉이 창설했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사료에. 또는 뭐죠? 중국 우한에서 창설된 것까지 알고 있으면 뭐 좋겠죠. 그럼 뭐다? 1938년 만들어진 조선의용대다. 그리고 정답은 무조건 이겁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정답은 무조건 이거예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뭐? 조선의용대.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다른 문제의 그 부대 문제 그 선택지로도 잘 나와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뭐다? 조선의용대. 19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선의용군도 있고 뭐 또 뭐도 있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안 해도 돼요. 조선의용군은 아까 그 김원봉의 그 조선의용대에서 중국 저쪽 그 화북 지역 쪽으로 이동한 뭐 김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용군이 돼요. 이 사람들은 194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조선의용군도 시험이 안 나옵니다.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북한 인민군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북한 인민군이 돼서 6.25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랬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에서 북한으로 그 조선의용군으로 빠질 사람 빠지고 그 김원봉과 남은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에서 북한 조선의용군으로 간 사람 빠지고 김원봉하고 그 남은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임시정부 그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김원봉이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봉 그 업적에 임시정부 국무부장 있잖아요. 그 직책에.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장이 됩니다. 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 이번에 그 소방공무원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언급할 필요 없고. 한국광복군의 제3지대장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오답으로. 아무튼 임시정부 할 때 한국광복군 하겠지만 군대 문제를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광복군까지 딱 하면 5개 부대가 완성이 되니까. 자, 이제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눈이 미쳐서 돌아가요. 그리고 1940년에 임시정부가 이제 오랜 방황 끝에 충칭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하고 지청천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그 독립군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 김원봉 조선의용대를 이제 수용하면서 군사력이 이제 증강이 됩니다. 근데 이 미친 일본놈들이 1941년에 정신이 나가는가 간땡이가 구한다고 미국을 치잖아요. 그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또 한국광복군이 이제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요. 그래서 연합군하고 그 공동작전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인도 이런 전선에서 영국군하고 연합해가지고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그 선택지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라고 나온다? 이건 뭐야?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할만하죠. 임시정부도 할만해. 연합군도 이제 같이 있고 남은 건 이제 뭐야? 조선에 들어가서 일본을 몰아내는 일만 남았죠. 해볼만해. 해볼만해.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미국 그 전략정보국 OSS와 같이 합작훈련을 해요. 침투훈련도 합니다. 침투훈련도 하고 또 정규군 편성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다 계획을 짜고 이제 준비를 딱 다 맞춰놨어요. 딱 그 조선으로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투 날짜도 정해졌어. 1945년 8월 20일. 그 국내 진공작전 날짜야. 이상하죠? 1945년 8월 20일. 8월 15일에 해방이 돼버리죠. 우리가 그 한국광복군 선택지에 잘 나오는 거 있잖아.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계획을 했는데 해방이 돼버려서 못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아니 조국 해방 독립이 됐는데 왜 슬픕니까?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적이 항복한다고 그 말을 듣고 훈련장에 와보니 우리 광복군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것을 실망하여 침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미국 교관들은 질서를 잊으리만큼 기뻐 날뛰었다. 광복군을 수용할 막사 공사는 당장 중지되었다. 수년간 갖은 애를 써서 참전 준비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걱정이 앞섰다. 김구가 좀 멀리 바라봤죠. 해방 이후에 중국에서는 다시 그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아까는 국공합작 했었잖아. 중일전쟁 이후에는. 다시 또 국민당 공산당이 또 싸워요. 거기서 한국 광복군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되죠. 중국에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거 군인 신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신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슬픈 일이죠. 열심히 독립운동 했는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1930년대 무장투쟁을 끝내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5개의 군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5개의 군대와 그에 맞는 선택지 몇 개 외워놓으면 문제는 뭐 2초 컷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잘 나오는 선택지를 제시할 테니까 어떤 부대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몇 번 하면 군대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이죠. 1920년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죠.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조선의용대죠. 남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이죠.
양세봉에.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 항복군.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독립군단. 쌍성모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 독립군.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 인도전선에 파견되었다. 한국 항복군. 러시아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여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 지청천 및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였다. 한국 독립군.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는 북만주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였다. 둘 다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5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 봉오동 전투 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아마 이 5개를 외운 사람이면 홍범도 대한독립군은 뭐 그 정도는 저절로 외우시니까요. 그리고 아까 동북항일연군 그거 북한 애들이라고 그런 거 나오면 제끼면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1930년대, 40년대 봤습니다. 어때요? 전쟁의 시대죠, 전쟁의 시대. 식민지 조선의 정책이 그럼 어떻게 되야 됩니까? 맞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병천 기지화가 되었고, 조선인들이 모두 전쟁에 동원되는 전시 총동원 정책이 펼쳐졌고, 자기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도록 조선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야 되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집니다. 병참 기지화, 전시 총동원, 민족 말살 이 세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다면 쉽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40년대 뭐 시대상 뭐 그런 거 맞추는 문제 있잖아요. 병참 기지화, 병참 기지가 뭐죠? 지금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지금 중국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고 또 저기 뭐 필리핀, 동남아, 섬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인원을 충족시키고 군수품을 충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었다. 그래서 병참기지화가 되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안에 있는 모든 인원, 모든 물자를 총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이 일본의 총뿌리를 겨누지 않도록 너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져요. 민족 말살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한국 시민화 정책이라고도 하죠. 이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서일체를 주장하죠. 당시에 그 일본 본토를 내지라고 불렀습니다. 내지. 조선은 외지지 외지. 그래서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신민사사를 매일매일 외우기 시켰습니다. 암송을 시켰어요. 모든 뭐 공공행사, 뭐 일상의 이런 결혼식, 학교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외우고 수업 끝나고 외우고. 저는 이거 실제 한국 시민사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지고 다니는 그 한국 시민사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군산 그 근대박물관 그쪽에서 봤는데 진짜 이 호주머니에 정말 넣고 항상 외울 수 있게 정말 조그만 그 담뱃값 크기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수첩이에요. 수첩에 한국 시민사사가 다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맨날 들고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일본 그 정치인들이 막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논란이 왜 돼?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거 전쟁 그 A급 전범들이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총리가 막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그럼 일제에 그런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그런 주변국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거기 가서 맨날 참배하라고 합니다. 신사참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 신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지역 곳곳에 가면은 이런 신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광주만 해도 광주 그 그런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이요. 신사 그 계단이었어요. 그 신사 계단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어요.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신사 계단이다. 근데 위에는 현충탑이 있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성노배도 배자 들어간 거 보니까 절하는 거겠죠. 일본 천황 쪽 바라보면서 집에서 막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강요합니다. 시켜요. 맨날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 이것도 이제 잘 아시죠? 이거 뭐야, 이제 일본식으로 성하고 이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라누마 도주 이거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일본식 이름이에요. 히라누마 도조. 윤동주가 이 히라누마 도조라고 불릴 때마다 엄청나게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진짜 싫었었대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 당시 인구의 80%가 창씨개명을 합니다. 조선인 80%가. 왜냐면 저는 이해를 해요. 뭐 창씨개명했다고 막 욕하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들을 욕하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당시 창씨개명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뭐 창씨개명을 막 하라고 독려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한 사람은 욕먹어야 되지. 독려하고 그런 사람은 욕먹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 창씨개명을 안 하면 강제노역 1순위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안 하겠어요.
쌀 배급받아야 되는데 배급에서 제외가 돼요. 착취 개명을 안 하면. 철도를 이용 못하게 합니다. 화물, 우편 이런 거 못 보내게 합니다. 일본식 이름을 안 쓰면 착취 개명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됐어요. 인구의 그래서 80%가 착취 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일본 이름을 다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조선어를 사용 금지시킵니다. 일본어만 써야 돼. 학교에서 조선어 쓰면은 한국말 쓰면 서로 고발하고 걸리면 서로 싸대기 때리게 하고 막 학생들 그렇게 했답니다. 조선어 과목 폐지되죠. 한국사, 조선 역사 모든 과목이 다 폐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민족 말살이죠. 그래서 한국사하고 한국어 연구를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1942년. 1942년에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었고, 이런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선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게.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이런 인력과 물자를 어떻게 전쟁에 동원시켰나 봐야 되죠. 1938년에 일단 중일전쟁 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일단 만듭니다.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각 동네에다가 애국반을 만들어요. 애국반을 만들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10가구씩, 10집씩 묶어가지고 애국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제 시책들을 그 반장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반장들이 그 10가구를 모아서, 일본의 시책, 이런 총동원, 이런 전달들을 합니다. 애국반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뭔지 아세요? 반상회예요, 반상회.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반상회 열린다고 방송 나오고 그랬습니다. 애국반, 반상회. 반상회도 일제의 잔치였죠. 지금은 안 하죠. 지금도 반상회 근데 쪽지가 아파트 반상회 한다고 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지원병 제도가 생깁니다. 지원병.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가 생겨요. 일본 육군을 지원해서 이제 가는 제도죠. 그리고 나서 1939년에 국민징용령이 만들어집니다. 징용이 왜 징병이 아니라. 이건 군대 가는 거 아니고, 어디로 가? 이거는 군수공장.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또는 광산 가서 땅 파서 막 철, 이런 거 막 캐내야 돼. 그래서 공장이나 또는 광산에 가서 강제로 노예처럼 일하는 걸 뭐라? 국민징용령이에요. 1939년. 여러분 그 영화 군함도 아시죠? 일본의 지옥섬. 군함도 끌려가서 진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이때 국민징용령 이후에 사람들이 이 징용 끌려간 사람들은 수첩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예, 국민 노무 수첩. 국민 노무 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개처럼 일하고 그냥 적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광산에 끌려가고 여자들도 일을 했어요. 여자들 그 강제노역 조직은 근로보국대가 만들어집니다. 여성들 그 강제 노역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 열심히 잘하라고 그 치마 입지 말고 그 몸빼바지, 몸빼바지 만들어서 입힙니다. 몸빼바지를 안 입고 나오면 혼나고 맞았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을 지금 요새 일할 때 몸빼바지 많이 입죠. 약간 요새 우리 여름에 그 냉장고 바지라고 해서 좀 유행했었던 바지 있잖아요. 약간 그거잖아요, 몸빼바지가. 그런 스타일이죠. 역시 이게 1940년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일제 강점기 때 근로보국대 몸빼바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치안조직법 할 때 얘기했었던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1941년에 만들어지고 독립운동가들 조금만 기미만 보여도 바로바로 그냥 잡아다가 가둬버리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군대 가라, 학도 지원병 생기고, 또 전쟁이 완전 피크 때, 1944년 때 그때는 징병제가 생깁니다. 징병제가 그때 1944년에 생기는 거예요. 징병제가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제로 끌려갑니다. 전쟁의 피크, 강제로 끌려가요. 종신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1944년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이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지. 이때는 소녀들이었죠, 소녀들. 종신대 끌려가서 일제 그런 성노리개가 됩니다. 종신대는 우리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중국 소녀, 한국 소녀, 필리핀 소녀, 진짜 수많은 각국 소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요. 우리 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헛짓까지 하는 인간들이 종종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러고 나서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저는 피가 거꾸로 막 진짜 거꾸로 솟아요. 부글부글 막 끓어요. 생각만 해도. 그 블로그에 제가 눈길이라는 그 영화 포스팅을 한번 했습니다. 눈길. 그 포스팅 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영화도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인력도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자도 착취하죠. 착취. 군량비도 부족한데 감히 식민지 조선인들이 쌀을 맘대로 먹어? 야, 앞으로 배급 줄 거야. 그래서 미국 배급제가 시작됩니다. 쌀도 공출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 이후로는 온 집안에 있는 쇠붙이를 다 가져갑니다. 집에 있는 요강, 솥단지 다 훑어가고 또 절에 가가지고 불상, 종 다 뜯어가고 그 다리 교량에 있는 그 다리에 붙어있는 쇠붙이까지 뜯어가고 또 막판에는 철도에 있는 레일까지 자기들이 철도 부설했던 거 레일까지 다 뜯어갑니다. 그 정도로 뜯어가다가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물자들을 지들 마음대로 강제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였지. 그래. 인력 물자 다 가져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쪽, 우리 1, 2차 조선 교육령을 했었죠. 우리 3차 교육령 한번 가보죠. 3차 조선 교육령은 1938년에 이루어집니다. 30년대였죠. 키워드는 그냥 뭐 심상소학교, 그리고 수신, 그리고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됐다. 이 세 가지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이때 이제 이름이 심상소학교, 소학교로 바뀝니다. 심상소학교로. 그리고 이제 수신이라는 과목이 생겨요. 수신. 그리고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됩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말을 수의 과목이라고도 해요. 수의 과목. 일단 수신이라는 과목은 뭘까? 수신자가 취국, 평천한, 수신, 몸과 마음을 담는 거야. 어떻게 닦아? 나는 한국 시민이다. 나는 한국 시민이다. 나는 한국 시민이다.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머릿속에 수작 박는 거야. 나는 한국 시민이야. 일본인이야. 몸과 마음을 일본인처럼 해라. 그게 바로 수신이라는 과목입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 기억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4차는 1943년에 발표가 돼요. 이때는 조선어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 수업시간 자체도 완전 다 축소돼요. 일해야 되니까. 한국사? 당연히 이제 공부 안 하죠. 조선 역사 당연히 공부 안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이 3차 때 아까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국민학교로. 국민, 황국, 신민, 줄여서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가 주구장 학창 쓰이죠.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쓰입니다. 국민학교. 이게 저 대학교 1학년 때 바뀌어요. 초등학교로. 1996년 때 그때 바뀝니다. 김영삼 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오래됐나? 20년이 넘긴 했네요. 25년 됐네요. 전 아직도 제가 대학 시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민족말살 정책, 총동원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를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몇 년 된지 익숙하게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였다 1930년대. 30, 40년대 후반이죠. 1939년이에요.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1910년.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 1939년.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1920년대.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되는 여자 근로 정신대 1944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1924년. 1920년대죠. 한국신민사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1937년입니다. 안창남의 고국방문 비행을 환영하기 위해 상경하는 청년. 이거는 뭐 얘기한 적 없지만 1922년이에요.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를 실시하였다. 1940년대.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 첫 상영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1926년. 전국 각지의 신사를 증설하여 참배를 강요하였다. 1940년대. 조선밀립대학 기성회에 성금을 내는 상인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1936년이죠.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연설하는 여성 1920년대죠. 쌀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 맞습니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1938년이죠.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선택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과 한국사 연구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죠? 우리 교육령 마지막 4차 조선교육령에서 어땠어? 조선어를 금지시키고 한국사 교육 금지했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안 있죠. 우리는 항상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저항의 민족이거든. 한글부터 볼게요. 일단 화면 속에 단체들만 기억을 하면 돼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조선어학회가 가장 시험 잘 나오니까 그걸 기억하면 좋겠죠. 일단은 1910년에 조선 광무회가 만들어집니다. 1910년도에 주시경, 최남선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고문헌 같은 거 다시 만들고 고전들 간행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생깁니다. 이름 그대로 조선어가 뭐야? 한글이지. 조선어 연구회, 한글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1926년에 각야날, 한글날의 시초죠. 이게 각야날이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하고 1927년에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이거 조선어학회 그 활동 아니에요. 조선어 연구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1921년 조선어 연구회 각야날, 잡지 한글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오래 하면 코가 막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31년에 조선어학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학회가 되는 거예요. 조선어학회가. 그래서 선택지로 잘 나오는 거 있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1933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와 선택지로 잘 나오는 게 일단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지예요. 그리고 이제 사료로 잘 나오고 선택지로 잘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1942년이에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이건 좀 얘기해보죠. 우리가 그 치안유지법 할 때 배운 거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배웠잖아. 뭔가 이게 뭐 독립운동, 저항운동 이런 기미가 보이면 모든 그런 사상범들을 미리 예방해서 잡아다 가두는 거. 그게 1941년이에요. 그 법이 제정된 후에 일제가 미친 듯이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었어요. 이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영화 말모이 있죠. 말모이 보신 분 계신가요? 말모이 작전. 전국의 모든 말들을 모아서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말모이예요. 말모이. 말을 모은다 해서. 그런데 이게 들킨 거예요. 다 잡혀갑니다. 이 사전에 쓰이려고 했던 원고, 한글 자료들, 전국에서 그런 모았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압수되고 조선어학회가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간부들도 다 체포되고 고문받고 그래요. 이게 바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941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후에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다. 이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압수됐던 그 사전 원고, 말모이 원고죠. 말모이의 원고가 나중에 그 해방되고 나서 서울역 그 창고 구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957년에 해방되고 57년에 우리말 큰 사전이 그때서야 이제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정말 수년간 이 말모이를 안 했다면 진짜 우리말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새로 다시 또 그런 엄청난 고생과 노력들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말 노력들이 있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말모이도 꼭 배웠으면 좋겠고. 아무튼 한글 이 정도 하고요. 한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 한국사 연구도 여러분들 정말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키워드로 인물 몇 명만 그냥 외워놓읍시다. 하는 거면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그 일본 놈들 역사 왜곡 키워드는 외워놔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나오거든요.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를 편찬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 역사 한국사 연구 아닙니다. 이거 총독부 직속기관이었어요. 조선사 편수회.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 나오면 이건 일제 거야. 조선사 편찬? 이것도 일제입니다. 그리고 청구학회라고 있어요. 청구학회. 청구학회는 막 식민사관 연구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네 가지 알면 되죠.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또 뭐? 청구학회.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이거는 일제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는 일단 뭐 박은식, 신채호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알아야 되죠. 이 두 사람은 개별 인물 문제로도 잘 나오지만 이 한국사 문제에서도 한국사 연구, 1940년대 한국사 연구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죠.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이분들 그냥 키워드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뭐 신채호는 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또 독사실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이런 거 썼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십시오. 나오니까. 외워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박은식. 박은식은 중요한 게 뭐죠? 혼이지, 혼. 혼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박은식이에요. 민족혼, 국혼, 또 그냥 혼 나와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안중근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찬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외워놓으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안중근전. 이 세 가지 하면 박은식이다. 그 다음에 백남훈. 백남훈은 사회경제사학자죠. 이 사람 말고 이청원도 있는데, 시험에는 백남훈이 나오죠. 백남훈만 나옵니다, 거의. 사회경제사를 했고, 조선사회경제사, 또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가 중세 이런 봉건제 사회를 거쳐서 발전해왔다. 굳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왜냐면 일제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일제 식민사관까지 원래 얘기를 해야 맞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튼 거기 정체성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는 이런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후진 역사다. 일제 식민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바로 우리 백남의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단학회에서 뭐 실정주의 사학을 연구하고 손진태 이병도가 뭐 그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선학운동은 그냥 조선학이에요. 조선학. 우리 민족 고유의 것. 그런 걸 뭐 찾아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문일평, 정인보 등이 있는데 문일평은 조선심, 정인보는 얼이에요. 문일평은 조선심, 정인보는 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안 나와요. 신채호, 박은식, 백남훈 이 세 사람은 무조건 근데 아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뭐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세 사람 무조건 외우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국외 독립운동, 또 국내 민족 말살 정책, 총동원 정책 뭐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55회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금 이틀 남았네요. 목요일 금요일 남았네요. 모두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그리고 쭉 한번 저 영상을 좀 훑어보고 빠진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